보면은 편집이 끝나고 거의 6개월 만에 바로 개봉을 하는 영화가 돼서요.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분이 모이신 거 간만이시죠? 예. 네. 우리 고교환 배우님은 요즘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우리 또 연기상을 받으시고 아시아나 단편영화제에서는 최우수 단편영화 또 연출상을 받으시고 최근에는 KBS 드라마 스페셜에 또 공중파를 진출하신 종횡무진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동방우 배우님은 사실은 명계남 배우님이시죠. 연극에서는 명계남 배우 계속 쓰시더라고요. 황혼이라는 연극을 곧바로 지금 올리고 계십니다. 계속 공연 중이시고요. 우리 김수영 감독님은 이래저래 여러 GV를 이렇게 우리 손자 베스트를 하고 계시고, 우리 김상은 배우님은 원래 본업이신 또 성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어느 배우 시사회를 마쳐서 인사 말씀 한마디씩 먼저 해주시죠. 우리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요즘 뭐 이래저래 취재할 일이 많으실 텐데 아침부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저도 오랜만에 처음부터 영화를 쭉 봤는데 많이 쓸쓸하고 많이 외롭고 하네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혹시 이따가 얘기를 좀 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또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손자 베스트에서 청년 역을 맡은 구현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손자 베스트에서 성우 역할을 한 성우 김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 명계남 배우님하고 같이 연극을 올리시는 김소희 배우님도 오늘 함께 같이 영화를 보셨는데 어머니 역할로 출연하신, 그래도 세 분 일단은 모시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을 고민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단문담답식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좀 모아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수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과 1년 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되게 좀 영화는 그대로인데 현실이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좀 볼 때마다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모티브가 됐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간 베스트와 어버이연합이 약간의 모티베이션이 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스토리를 좀 구성하게 된 특별한 어떤 계기와 또 이 스토리에 우리 명계남 배우님과 구계환 배우님과 김상원 배우님을 꼭 굳이 이렇게 꼭 캐스팅을 하게 된 이유 이렇게 함께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를 보면서 이 중간에 요한이 어찌 보면 처음 이제 남들과 같은 남들처럼 연애를 소박한 연애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 혼자 제풀에 술에 너무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지고, 그리고 엉뚱한 또 이제 종로에 기생하는 여성과 이제 숙소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엄마와의 또 정사 꿈을 꾸고 또 간장약인지 알고 비아그라를 먹고 또 전직 대통령의 랩, 본인이 만들어 쓸 수도 있는 랩을 들으면서 자위도 하고, 그러다 다시 바카스 여행과 정사를 나누고 또 다시 뛰쳐나가면서 이 폭탄을 만들어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거사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의 20대 모습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따라. 그래서 제가 지금 20대였으면 저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역시 동시에 또 자문해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평생 그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란 얘기들을 요즘 많이 안 쓰나요? 근데 그 70대 어르신들이야말로 제 주입식 교육의 병폐에서 제일 고생을 하신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뭐 빨갱이와 뭐 공산당과 좌파와 종북과 이런 얘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교육받으신 결과가 이 영화의 캐릭터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엔 또 그런 그 주입식 교육 안으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되게 쓸쓸한 삶이 이 영화의 그 좀 모티브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얘기들에 늘 이제 뭐 미디어라는 역할이 그 시스템 내에서 늘 존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얘기를 같이 하려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제가 얼마만큼 현실에 그 제대로 된 반영을 깊숙이 할 수 있을지는 몰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상태로 이런 어떤 결과를 영화를 낸 것 같고요. 어떻게 캐스팅? 뭐 이 명계남 선배님과는 뭐 개인적인 관계도 되게 오래됐기도 했지만, 선배님이 이제 시나리오 보시자마자 하신 말씀처럼 이 역할 뭐 명계남 아니면 이 역할 누가 하겠냐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그렇게 형님이랑은 이제 이 영화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런 파이팅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요. 뭐 또 20대 그 백수 20대 찌질이 또 20대 그러면서도 자기 삶을 좀 어떻게든 좀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되게 다양한 소리들을 국유한만큼 잘 낼 수 있었던 배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축복받은 이 작품을 통해서 축복받은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상현 씨는 저랑 이번이 세 번째 영화를 같이 하게 됐는데, 늘 이제 다른 분위기의 다른 캐릭터로 되게 영화를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시간이 많이 안 흘렀는데 그 명계남 선배님이 구계한 배우를 처음에 만났을 때 너 오마이야, 경향이야, 한겨레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더라고요. 너 JTBC야? 이렇게 환경이 확 바뀌어 버렸는데, 그 와중에 배우 세 분에게도 공통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감독님은 각각의 이 캐릭터를 세 분에게 맡긴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요. 세 분의 배우는 이런 캐릭터를 좀 흔쾌히 좀 받아들이고 연기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를 좀 잘 소화하기 위해서 좀 쉬운 캐릭터들은 아니잖아요. 좀 나름대로 좀 배우님들이 좀 고민했던 부분들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신지 좀 한 말씀씩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먼저 볼까요? 구 배우님 먼저 자발적으로 손을 드셨습니다. 예. 뭐 역할을 주어졌고 이제 하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지점은, 제가 궁금한 인물을 연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래서 뭐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궁금했었고요. 준비하면서 감독님이랑 계속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얘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물에 대한, 그리고 그럴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씬마다 단순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어렵다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그 씬 안에서의 목적들에 그냥 충실하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둥그렇게 얘기를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시나리오 보고 이거는 연결하니까 더 하겠냐 이런 뜻은 이 역을 내가 제일 잘할 거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예산의 영화에 이런 캐릭터의 영화를 나이 많은 배우들 중에서 하려고 잘 안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왜 이 역을 받아들였냐 이런 질문, 저는 무슨 시나든지 하자면 다 합니다. 뭐 이렇게 가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뭐 예산 관계없고 개런티 관계없고 하자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역을 선택한 뭐 이런 이유 이런 것은 제 배우 삶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힘들었던 점 다른 영화보다는 쉽게 찍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날씨도 일단 추웠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김수현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는 이 영화를 내가 오늘 두 번째 보는데 영화가 참 이렇게 어떻게 투 트랙으로 가기도 하면서 서로 교차하면서 아주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촬영 때 그게 가끔은 혼란이나 이런 걸로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파트너로 있는 이 구교환 감독, 구교환 배우의 상대 연기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자극을 받으면서 신이 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건이 그리고 저도 뭐 예전엔 제작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한마디 더 붙이면은 이 제작 형편이 더 좋았으면은 감독님이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감독은 내가 몇몇 감독들한테 물어보면은 영화는 감독이 포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이런 것이 감독의 능력의 하나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시고 싶은 것을 많이 접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뭐 안 그러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배우도 그렇고 제작 여건도 그렇고 저예산 영화고 날씨 그다음에 장소가 거기 파고다 공원 뒷골목 바로 그 현장에서 찍었기 때문에 도둑 촬영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현장에 있을 때 참 답답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영화가 지금 영화 사람보다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바닥에서 이렇게 촬영 현장에서는 대접도 못 받고 굉장히 스태프들이 어렵게 일하는 것이 화가 나는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명견환 선배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20년 전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로 자기 자리매김돼 있고 많은 출연작을 하실 때도 단편 영화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흔쾌히 단편 영화를 많이 출연했고요. 기억하실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복서라는 영화에 저도 출연했는데 둘이 같이 만난 적은 없지만 그게 한 19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진정성 있는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상현 배우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제 직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역할이기도 한데요. 뭐 나레이터를 하다 보면은 뭐 저하고 뜻이 맞지 않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약간은 전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뭐 그걸 뭐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일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한 몇 년간 그런 것들이 많은 걸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좀 그냥 좀 사실적인 캐릭터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크게 하는데 감정이입이나 이런 거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고요. 근데 뭐 정치적이든 뭐든 자신의 의사 표현이 이쪽의 생활에서의 당연한 권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눈치 보고 자기 검열하는 그런
그 부분이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화는 사실은 뭐 아직 개봉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게 김소영 감독님에 대한 연출력이 높게 평가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홍문영 평론가나 남다은 평론가나 우리 연말 연시에 그 평론가들이 뽑은 베스트 영화를 이제 계속 나열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모든 평론가들이 오래손자 베스트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언급의 사유는 각각 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아마 저마다의 관점에서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는 기자님들 계시면 먼저 질문을 좀 받고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 되게 잘한다. 아 예. 혹시 궁금해하시는 기자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영화평론가 강민호입니다. 김 감독님 그리고 고교환 씨 그리고 김상현님 이렇게 세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뭐 다른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거론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아마 이 영화를 거론해야 될 것 같고 또 거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있었습니다. 명계남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 투트랙 얘기를 하셨는데 전 투트랙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영화를 우리 영화사에서 한국의 영화사에서 역사로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감독님의 답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화를 보는 내내 두상 마카베예프의 유기체의 신비가 계속 떠올라서 그 영화의 그 공식에다가 한국 그 역사와 지금 현실과 개인 가정사를 집어넣으면 똑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나 떨어져서 그 영화를 완벽하게 복사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면 이 감독이 천재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두산 마카베예프의 그 오르가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그 감독의 그런 그 정치와 독재와 망명을 겪었던 그런 역사 의식을 피해간 것을 이 감독은 어디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답변 주시면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고교환 씨께는 영화 흑백 장면이 있습니다. 김소희 배우가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와의 그 관계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정신 분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연기하실 때에는 도대체 어떤 캐릭터를 해석을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고, 김성현 선생은 이번 작품이 세 번째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작품이 첫 번째라고 만약에 김 감독하고 첫 번째라고 그랬으면은 너무나 타당한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김 감독님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또 다른 작품에는 얼굴을 안 내시면서 이 작품에만 이분 작품에만 계속해서 나오시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에 하나 대해서 궁금한 것은 이 영화 찍었을 시기를 찍었을 때와 지금 현장의 그 데자뷰가 기시감이 너무나 커서 어쩌면 이렇게 예견을 하고 찍을 수 있었을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찍어도 이렇게 똑같이 찍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현장에 계시면서 느꼈던 기시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굉장히 묵직한 질문이어서요. 준비되어 있는 분들부터 질문의 순서가 무관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체 신비라는 영화를 제가 알긴 하는데 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안 보셨으면 너무나 네. 정확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글쎄 뭐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제대로 아무튼 그 영화와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영화와 관해서 저도 얘기를 드려야 뭐가 좀 소통이 좀 정확할 것 같긴 한데, 뭐 감독들이 대부분 좀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장르의 어떤 외필에 입든 간에 살아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살아있는 얘기를 하기에는 가끔은 세상에 되게 많이 병들어 있거나 고여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속에서 살아 있음을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도 사실 그런 결과였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좀 남는 그 캐릭터가 더 중요하고, 캐릭터에서 무언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캐릭터들이 어디에 속해 있던 어떤 세계관과 자기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땅에 닿아 있는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연 소재를 다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본 건 아니어서, 그리고 내용조차도 거의 모르는 편인 것 같아서 제가 뭐 정확히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뭐 눌러서 얘기하자면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예, 안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두 분 배우님 준비되신 분부터 아우 구교환 배우님은 지금 굉장히 또 초반부터 묵직한 질문을 받으셔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이 인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 그, 마이크 뒤집고. 감사합니다. 이 청년을 되게 그런 신들에 대한 분석적이나 뭐 정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기능적으로 이 신이 제가 소비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앞 질문이랑 똑같은데요. 앞에 답변한 거랑 똑같은데 감독님이랑 외적인 얘기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서는 뭐 교환이 어떻게 하고 청년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청년의 바이오그래피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보다는 소위 말하는 잡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와 관련된 관련돼 있었나요? 그래서 일단 굳이 이렇게 어떻게 정의를 하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심플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를 범하는 거니까. 그것이 예, 구교환 감독 겸 배우의 캐릭터가 그대로 묻어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구교환 배우는 크레딧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의 각색으로도 참여를 하셨고요. 예, 함께 만들어갔던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김성현 배우님 답변해 주시죠. 아까 그 기시감이나 이 기시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때 약간 불안한 느낌으로 이 영화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대부분 어떤 한 개인이 영혼이든 정신이든 사회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국사가 있을 때 뭐 자연 현상이 누군가한테는 보인다든가 불안한 기시감처럼 그게 저는 이번에 보면서 좀 가능한 일이겠다라는 생각도 한 게 다 모두가 한 개인은 불안한 떨림과 미세한 사회적 공기를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양심의 형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또 내지는 느낌으로든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영화는 그런 촉감과 그 예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솔직하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부분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고 느끼는 그런 게 하는 거 아닌가. 전 그 평론가님 질문에는 그렇게 답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맞아 떨어지길 바라지 않는 심정으로 참여를 했을 텐데 현실은 더하니까 역시나 믿을 거는 나의 개인의 나의 양심과 나의 느낌과 나의 사고 판단 이게 늘 제일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감독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 전에 성우 작업을 하다가 우연하게
어떤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뒤에 젠더가 좀 제가 특이하다고 목소리가 좀 특이해서 그런지 아사무사한 젠더 뭐 이런 그런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고 또 감독님 작품에 그런 이제 그 퀴어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 창피에 함께 작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편을 함께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입니다. 답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시는 배우님이라면 어떤 감독님들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되셨죠? 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두 분, 예. 그 죄송하지만 그 남성분이셨으니까 뒤에 네,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뉴스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이랑 명계남 선생님이랑 구교환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좀 다양한 감독님께는 좀 다양한 의미가 담긴 작품인 것 같은데요. 좀 어르신 세대와 현재 세대를 얘기를 하는 데는 조금 다르다는 거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교환이랑 그 선생님은 좀 어쨌든 같은 함께하는 목표를 가진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캐릭터를 설정하신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영화 속에 담긴 의미를 덧붙여가지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명기남 선생님께는 동방우 씨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는데 왜 그런 이름을 사용하셨는지랑 또 이거는 명계남 씨랑 구교환 씨한테 공통 질문인데요. 초반에 자막으로 그 이름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는 글이 나오기도 하는데 좀 연기하실 때도 마음이 편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보고 난 후에 초반까지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답변을 좀 감독님이 제일 나중에 하시고요. 네. 예. 우리 명 선생님부터 한번 두 가지 질문 들어왔습니다 지금. 뭘 왜 동방우냐? 명기남인데 그 질문 하나는요. 두 번째는 이 캐릭터에 대한 그 소화할 때 뭐 저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동방우입니다. 이제 이름이 동방.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동방우로 하시겠다는 거죠? 앞으로 영화 출연하실 때는. 누가 출연하라고 잘 하지도 않는데 그냥 하여튼 동방우입니다. 제가 비를 좋아하고 그래서 동방우입니다. 동방우라는 이름으로도 한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별 의미 없습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연극에도 그런 것은 없는데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뭐로 불리느냐가 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이런 인터뷰나 이런 것도 뭐 별로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평론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영화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배우의 연기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좋지. 제가 이걸 연기 이외에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게 저 같은 배우한테는 맞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름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비를 좋아해서 우를 줬고요. 동방이라는 성을 써서 명계남이라고 하도 많이 부르니까 다른 이름 그랬어. 또 하나가 뭐였죠? 똑같이 두 분 배우한테 질문을 근데 소화하기 되게 어려운 캐릭터. 네.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고요. 역을 만날 때마다 이를테면 그게 제가 연극도 하지만은 뭐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 저한테 주어진 캐릭터가 그것이 제 것이 되어서 제가 그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항상 만나게 되는데 거기는 항상 이렇게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구 감독은 어떻게 연기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것을 띄워놓고 하는 것 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정수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기할 때 저는 김정수를 연기하는 동방우를 보는 명계남이가 있어야 그 연기가 좀 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박정수 아니었어요? 네? 감독님 박정수예요, 김정수예요? 김정수요. 캐릭터 이름은 김정수로 불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혼돈이 올 때가 가끔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그 인물의 캐릭터의 감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막 흔들려지고 흥분하고 연기가 우습게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는데 특별한 것은 여러분께 전해드릴 건 없습니다. 네. 아마 어떤 질문에도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 연극과 관객과의 대화를 해도 저는 일관되게 지금 하시는 연기 지론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군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각색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많이 올라가잖아요. 각색의 이름이. 근데 그 각색을 했다기보다는 그걸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 문장의 어미나 뭐 이 청년이 이제 그 제가 뭔가 그건 나도 했는데 씨. 그러니까 너무 얘는 이름을 어미나 뭐 이렇게 문장의 그 단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는 아닌데 그냥 좀 제가 어려움 없이 치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각색을 올려주신 것 같고 뭐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은 모든 연기가 다 어려워서 모든 배역들이 항상 불편하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습니다. 저는 근래 이렇게 연기를 쉽게 그냥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배우들은 상대역 볼 때 그런 거 이거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이 뭐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잘하거나 아주 그냥 팍 묻어서 나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다른 인터뷰도 감독을 할 나왔다시피 건지 배우를 할 건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고교원 감독 겸 배우님께서는 그 다른 인터뷰에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예고편은 키보드 워리어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너나나라 베스트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분석을 하고 연기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어떤 또래 친구들이나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봐왔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속에 하나 순간순간 거기에 자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캐치를 굉장히 잘하시는 배우인 것 같고요. 제가 월권이 아니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 앞에 분 한 분 또 질문이 계셨거든요. 예. 네, 저 문화뉴스 양미리 기자입니다. 저 김상현 성우님한테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때문에 안 그래도 영화 초반에 이게 그대로 그때 하셨던 대사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본인이 직접 그냥 이 부분만 출연하신 줄 알았는데 영화 전체에 출연하는지는 몰랐어요. 영화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사실 본인이 맡으신 배역 관련해서 작품에 등장을 하잖아요. 연기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연기할 때는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 그 부분만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들어가면서 이 상황이 이렇게 풀려가고 마지막 문턱에서 교환 씨하고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서로 맞고 때리고 이런 장면이 있을 줄은 끝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현장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실제로 저한테 일어나는 일인 것 마냥 이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진행을 하다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까 뒤에 여 기자님께서 세 분한테 질문하셨는데 두 분의 배우들만 질문 답변을 감독님 답변은 못 들었네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두 배우분이 어느 정도 얘기를 같이 하신 것 같아서 글쎄 뭐 근데 저희 그 마케팅 팀이랑도 작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글쎄 뭐 그 20대 교환이라는 역할에 그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20대와 어떤 이제 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교환이라는 캐릭터와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인가? 실제 영화 속에 비춰지는 교환이 하는
것이 물론 조금 극단적인 형태들이 사건 속에 같이 얼버무려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일상을 견디는 방식들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주 대단히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방우 선배님은 제 실제 나이와로 생각을 하면 3,000볼 되시는데, 근데 저희 그 아버님 세대가 과연 이 어버이 별동대 모델이 됐던 그런 그 팀 조직, 대부분 그 세상에 대한 그 해석하는 방식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방식들이 또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 것인가. 물론 역시 극단적이기도 하고 역시 또 되게 그 돌출적이고 돌발적인 어떤 모습들, 양상들을 띠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세상은 이러이러해, 혹은 나는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어떤 지점에서는 역시 차이가 아주 많다는 생각은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뭐 20대도 그렇고 뭐 70대도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의 모습들은 늘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이 우리 손자 베스트에서의 캐릭터들이 아주 뭐 어디 뭐 외계에서 막 가공해낸 인물들이라기보다는 되게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좀 짜집기해서, 뭐 저희 가족의 모습이 그 안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저의 친한 동생의 모습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뭐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밖에서는 굉장히 과격하게 그렇게 운동도 하시고 막 그 했던 동방우 배우가 결국은 아파트 앞에 손자한테 뭔가 선물을 물건을 하나 갖고 가서 방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전달하고 오는 그 장면에 상당히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영화 볼 때 첫 느낌이 마이클 무어 감독 능가하는 정치 드라마 같기도 하고, 또 차이민양 감독 필도 좀 느꼈습니다. 감독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받기가 질문하기도 애매하고 그랬는데, 좀 나오는 일로 얘기하자면은 일배충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일간 베스트에 대한 그런 아주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극본에서 이때 나왔던 디테일한 것이 전부 다 거기 나왔던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뭐 서익대 그 뭐나 뭐 쉽게 말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됐던 뭐 탱크전인가 땅크전 그런 거랑, 또 그 지금 서익전에 나오는 전 변호사가 얘기하는 뭐 김정일 개식 개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포함해가 구체적인 게 이제 다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각본에서 서익대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는지, 또 그거랑 또 해가지고 또 파고다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어버이 연합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묘사 그런 게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얼마큼 또 녹여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아까 도둑 촬영도 했다고 했는데 그 현충원에서 상당히 이제 궁금했거든요.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의 모델이 됐던 일간 베스트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유사한 그 커뮤니티들이 되게 지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일간 베스트 자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과 모습들을 띄었었고, 근데 뭐 가끔 인터뷰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 대해서 정보나 소식을 접했던 거는 이 영화를 만들기 한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이런 친구들이 이런 목소리로 자신의 존재감들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 안에는 이러이러한 정서들이 있겠거니 이제 상상을 하면서 추측을 하면서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직접 뭐 그런 친구들을 만날 단계는 아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제 다양한 글들을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접하게 된 거고 저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어떤 대목에선 화가 치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되게 그런 재치와 익살이 혹은 그런 위트와 자기 조롱의 방식들이 이게 이들의 무기일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20대가 처한 현실 속에선 이렇게라도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 말고는 자기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런 형식들에 대해서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은 수긍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불편했어요. 저도 불편하고 근데 영화를 이제 찍으면서 그리고 편집을 하면서는 그 이전보다는 조금 이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두둔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들을 상대적으로 하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하는데 뭐 역시 다시 그런 이제 그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면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캐릭터나 이야기들을 모아가다가 이제 뭐 구교환 씨가 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저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해서 어떤 그런 점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구교환 씨한테 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실제로 교환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환 씨가 늘 하는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술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랑 똑같다. 그 외에는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뭐 이 영화가 내내 이제 그런 컨셉,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조금 그 뭐랄까 극우적인 거. 근데 그게 극우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종로 탑골이나 파고다를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거는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들고 제가 그분들을 보는 것만큼이나 그분 스스로도 삶들이 되게 힘드신 것 같은데 늘 이제 그 같이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집에 혼자 이제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저분들은 아까 처음 얘기처럼 거의 이 녹음된 무언가의 소리를 메가폰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되게 이제 영혼 없는 목소리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영혼 없는 소리들의 또 실체는 과연 뭘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또 미디어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얘기가 좀 길어진다. 아무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들을 좀 추스리고 이야기를 좀 모아냈던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그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영화가 좀 전개되는 방향이라던가 그러기 위해서 조사를 어떻게 했고 어떤 설정을 하고 들어갔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충분하게 좀 나름 답변이 된 것 같고요. 혹시 그 보도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저예산 영화는 저예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촬영 감독님은 한국 촬영 감독조합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조영규 촬영 감독님이시고요. 이 영화에 함께했던 수많은 스태프들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한국 영화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 스태프들이 흔쾌히 같이 참여했던 영화예요. 그래서 예산은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을 촬영하고 녹음하고 의상을 담당하고 미술을 담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분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완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배고프시죠? 사실 10시 반부터 해갖고 2시 2시간 넘는 영화시고 예. 그리고 근래 기자간담회 엄청 했는데요. 이렇게 질문 많은 기자간담회 지금 거의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위키투의 정상기라고 하고요.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귀여 같은 경우에도 독특한 가족 형태로 해서 이야기가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여기 이 우리 손자 베스트에서도 가족이 그 편의점에서 그 여동생에게
여동생의 폭행 이렇게 하면서 여동생에게 심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어떻게 특히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가족을 바라보시는 어떤 그런 가족관이 어떠신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귀여워도 가족 영화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제 가족이라는 형태를 띠다 보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의 가족이라는 거를 이 영화 속에서 다뤄보자 하느냐라는 얘기를 그때도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사실 별로 가족 이데올로기, 가족 지금에 있어서 가족의 어떤 상들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목소리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적합한 도구로서 가족의 형태를 띈 게 이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이제 가족을 통해서 요즘 세태를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크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지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가족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절대 이 영화에서는 안 받았으면 하는 게 또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아주 평범할 수도 있는 중산층의 가정의 형태를 선택한 것도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이상입니다. 저기 시간 관계상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 멘트 듣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